소장님, 네. 최근에 서울 수도권에서 고점 대비 30에서 40% 정도의 폭락이 나온 이제 일부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반면에 호가들이 생각만큼 내려가지 않는 단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예, 예. 좀 단지 규모가 작은 곳이 그런 예, 것 같은데, 일부 전문가분들은 네. 호가가 버티는 가운데 실거래가 하락이 찍히지 않는 단지를 보고, 네. 이런 단지들은 뭐 GTX 호재라든가 어떤 학군의 힘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네. 표현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런 해석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시장을 좀 너무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주로 그러니까 긴 조정이다 뭐 이런 말씀을 또 덧붙이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급락 거래가 생겨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매도자들 같은 경우 이제 투자자들이 오히려 많이 산 아파트가 있고 완전 실거주자 위주로 들어간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그럼 실거주자들 위주로 들어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급락장이 이렇게 벌어질 때 네. 어차피 안 팔리는 걸 알아요. 그러면 굳이 급하게 팔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또 어차피 난 예전에 샀을 테니까. 네. 근데 문제는 매수자들이 이런 물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보통은 입지가 좀 떨어진다거나 예. 뭔가 이제 그런 쪽들이 아예 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기싸움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우냐? 매수자 쪽으로 완전히 기울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 누군가는 언젠가는 이사를 가거나 팔아야 되는 사람이 생기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팔 때 실거래가 호가로 내놓으면 절대 안 팔리죠. 그죠. 뭐 한창 비쌌을 때 호가로 처음에 내봤겠지만 절대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주변 아파트 이제 좀 더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그 고점 대비 떨어진 비율을 보잖아요. 네. 그럼 매수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물건을 살 때는 야 이거는 좀 더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얘가 30% 떨어졌으면 얘는 40% 정도 떨어져야 돼. 그 정도에서 기대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정도는 우량한 게 아니니까 더 깎아서 사야지 내가.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파는 사람은 사실 지금 호가에서 버티다가 40% 떨어진 가격에 팔아야 돼요. 그럼 그냥 수직낙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야, 그러면 지금 뭐 학군의 힘으로 버티는 지역이 아니라 네. 매수자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 시장에서 네. 주도자가 어느 쪽이냐. 그러니까 매도자가 주도냐, 매수자가 주도냐. 이 시장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락장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매도자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매도자가 버티면 이긴다라는 논리가 똑같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안 팔고 버티면 네. 돼. 그게 안 되는 게 다른 데들이 다 떨어져서 매수자들의 지금 눈이 이만큼 내려가 있는데 이 단지만 몇 개가 버틴다고 해서 매수자들의 눈이 지금 맨 밑에 있는데 혼자 버틴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탈자가 생겼을 때 네. 눈높이에 맞는 거래가 생기려면 결국에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상승장 때 담합으로 가격을 시장에서 너무나게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네. 하락장에서도 담합한다고 버티는 게 아니라 상승장에서는 이 담합이 통해요. 왜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가니까 네. 주도권을 매도자가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리려는 걸 담합을 한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쫓아와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호가를 올리는 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호가를 올리고 버티면 매수자들이 와서 쫓아와서 사요. 언젠가는. 그래서 자꾸 호가 갭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5억이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호가 올리는 범위를 처음에는 1,000, 2,000 올리다가 맞아요. 많이 올리는 게 5,000까지 올려요. 그러면 거래가 안 일어나요. 당분간은. 그러다가 누군가 와서 또 사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거래가 또 빈번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호가 갭을 5,000씩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억에서 1억 5천을 또 턱 올려요. 사람들이. 그러면 또 거래가 살짝 멈춥니다. 그래도 버티면 매수자들이 쫓아와서 사요. 근데 상승장 막바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호가 갭을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거예요.
뭐 1, 2억이 아니라 막 3, 4억이 넘게 3, 4억 넘게 막 네. 5억, 예, 뭐 심지어는 10억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매수자들이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인 거죠. 아, 그러면은 이 말씀하시는 표현은 정말 맞지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시장의 주도가 누구냐를 파악하지 않고 네. 그냥 옛날 상승장 때 잔재 그 잔 기운이 남아서 무조건 매도자들이 버티면 이긴다라는 그게 지금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마치 매도자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은 매수자로 이미 넘어갔어요. 아, 소장님,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하락의 초입, 지금은 하락장의 시작으로 표현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네. 2023년 이제 내년에 네. 본격적인 하락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네. 지금과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거래량이 좀 늘 겁니다. 거래량이요? 예, 거래량이 느는데 거래량이 느는 게 상승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하락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17억 뭐 23억 하던 게 17억 떨어졌다. 그럼 네. 하나밖에 안 찍혔잖아요. 그죠. 어쩌다가 한두 개 예.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17억 근처에서 거래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호가를 또 매도자들이 이제 호가를 좀 올릴 거 아니에요? 요즘 거래 좀 되나 보다. 그러면 거래가 딱 끊깁니다. 그리고 매수자들은 이제 17억 밑을 바라보지 17억 위를 바라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거래량이 느는 거래들이 하락 거래들이 늘어나는 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버티던 사람들이 네. 항복을 하고 이제 던지다 보니까 네. 점점 개수가 늘어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뭐냐면 매도자들이 아직도 하락을 부인하는 단계. 그래서 버티는 거고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들어가면 매도자들이 이제 포기 단계에 들어가죠. 포기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하락된 거래를 인정하고 그 가격에 이제 매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다렸던 매수자들이 이 정도면 살만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매도자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급하게 팔지 말자 이 느낌이라면 내년부터는 이제 떨어진 걸 인정하고 하락장을 네. 인정하고 여기서 뭐 수익 실현을 한다거나 네. 상황이 안 좋으니까 팔아야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매수를 이렇게 뭐 내 집 마련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네. 굉장히 큰 폭의 하락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는 게 네. 이미 지금 매수자들은 네. 17억으로 떨어진 하나의 거래가 이분들은 이 가격이 지금 이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매물들이 17억 근처에 막 쏟아져 나오면 네. 엄청나게 하락한 거래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매물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나는 한 15억, 16억엔 나와야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17억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매수를 하는 거고 대다수의 매수자들은 더 밑으로 나오길 기다리면서 이제 더 그 눈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약간의 또 힘싸움이 있겠지만 또 시간이 지난다면 결국에는 그러면 또 이제 매도자들이 네. 또 그 밑으로 이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또 쏟아내게 되고 누군가 또 급한 분이 그러면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는 분들이 또 사고 그러면 대다수의 또 그 매수자들은 또 그 밑을 바라보고 그쵸. 이제 한 13억은 돼야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계단식 하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그 계단식 장기 하락 시나리오군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동산 시장 과열과 네. 임대차 3법 이후로 이제 급등한 전세로 사실 올해 전세 대란을 예상한 전문가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상과 달리 전세까지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21년 최고점의 전세 가격으로 예. 전세를 맞추신 아파트들의 만기가 내년 뭐 여름 가을 사이에 이제 돌아와요. 네네. 강남 같은 경우 지금 현재도 최고점 대비 뭐 6억에서 7억 정도 전세가 낮춰서 재계약이 되는 상황인데 네. 이렇게 되면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전세가 하락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지금 아마 굉장히 지금 그때 당시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패닉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게 돈 준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에 맞췄는데 네. 전세가가 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새로 맞춘 기존 임차인한테 뭐 예를 들어 한 4억 정도 이상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 맞추게 되면. 네. 근데 이 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한 5천만 원, 1억만 떨어져도 이게 쉬운 돈이 아닌데. 네. 이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배째. 이제 배째가 나오고 네. 임차인은 만약에 이때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네. 이 보증금을 자기가 들어간 10억 보증금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계약을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처해져요. 이게 진짜 난감한 상황이죠. 그죠. 내가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섣불리 계약을 할 수가 없고. 예.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가 참 불안하긴 해요. 음. 그러니까 떨어지면 좋아야 되는데 떨어지면 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임대인한테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아, 이게 또 내가 내 돈 떼일 걱정 혹은 늦춰질 걱정을 오히려 해야 되네요. 임차인. 그래서 입장에서. 사실 돈 여유가 있는 임차인이라면 사실 방법은 많아요. 뭐 보증보험도 걸었을 테고, 네. 그다음에 뭐 임차권 등기라는 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경매를 그거에 기인해서 경매를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돈 여유가 없는 사람이 이사를 가야 될 때 그러면 이 돈 여유가 없는 임차인은 뭐가 돼야 되냐면 돈을 받아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계약금도 보통 한 10% 좀 먼저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임대인이 배째 하고 있으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약을 덜컥 해놓고 있으면 이제 자기 책임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계약을 이행을 못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약 깨지면 이 계약에 대한 뭐라고 하나 위약금, 네. 위약금을 내가 스스로 지불하고 나중에 뭐 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배째. 그죠. 뭐 소송하려면 한 세월이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이제 문제점에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실 이 전세가가 지금처럼 급락하지 않고 완만하게 이제 하락할 때는 사실 임대인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조금 이제 세입자 뭐 그냥 가격 낮춰서 맞추고 이러면서 좀 부족한 거는 이제 뭐 빌려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데 지금처럼 진짜 급락을 해버리면 임대인도 이 돈을 어디서 빌려겠어요. 그렇죠. 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제가 임대인을 뭐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내년에는 어떤 임대차 관련 분쟁이나 이런 굉장히 게 많아지죠. 굉장히 심해지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역월세를 막 이자를 제한한다는 것처럼 네. 아마 타파를 하려고 할 텐데 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가 전세금을 어떻게든 돌려받는 뭐 소송을 진행한다거나 그게 그게 그러니까 좋을까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네. 저는 이제 좀 굉장히 현실적인 거를 좋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임차인은 할 게 많아요. 예.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들었다라면 이사 가고 나중에 보증보험 회사한테 청구하면 그 돈 쉽게 받거든요. 그렇죠. 보증보험 회사에서 이사 갔냐 확인하고 보증금 있네 그럼 주고 구상권은 이제 임대인한테 청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은 문제는 이 여윳돈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없다라는 거죠. 많이. 그럼 이걸 받아내려면 이사를 가야 돼요. 먼저 가야 되니까. 네,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럼 가려면 내 돈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여윳돈으로. 이사비를 안 주나 봐요. 아니 임대인이 아무것도 안 그쵸. 주고 배째라고 하니까. 완전 임대인이 배째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도 이사를 가야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 그냥 임차인인 거예요. 그냥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소송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금을 못 내줬으니까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이 사람이 이 집에 살고 있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집에 살고 있으면 이 사람도 그거에 기인해서 사용 수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거 되게 공감하는 게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네. 같은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네.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내가 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뭐 소송을 하도 사실 거의 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어진다. 네네.
근데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와 정말 쉽지가 않겠네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하려면 나가야 돼요. 예. 나가려면 그거는 임대인이 돈을 안 주니까 어떤 국가기관에서 나가는 돈을 대신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이 그냥 어쩔 때는 그러니까 마음 약한 임차인은 그냥 예를 들면 10억의 꼭대기 찍은 전세 가격 있잖아요. 네. 이 가격에 계약을 쓰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싫거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뭐 저 사람 또 네네. 힘든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네네. 아 그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약간 그 차액만큼 어느 정도 월세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한다면 네. 내가 그럼 이렇게 좀 자금적 여유가 된 분이 아니라면 그걸 좀 받아들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지는 경우도 많죠. 아, 소장님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전 책도 그렇고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전세가 같은 경우 이렇게 내년에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네.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 이상으로 전세가도 계속 떨어지면 네. 전세가율이 뭐 60% 70%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같이 동반으로 내려가는 네네.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2020년, 21년 전세가는 네. 약간 임대3법과 어떤 이런 부동산 과열이라는 거품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19년 이전의 전세가는 네. 약간 뭐 시장에서 인정한 가격으로 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현상은 네. 어떻게 보면 임대차 3법의 이것도 일종의 부작용으로 봐도 될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적용 시점에 너무 급등을 했고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이거를 지금 임차인들이 아예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달아 이제 이 지금 폭락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면 이제 이런 폭락세들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연히 좀 많이 겹쳤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급등기와 네. 전세가 이제 급등의 2년 만기가 도래하면서 이게 겹치니까 원래 임차인들은 전세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월세보다는 전세로 나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쵸. 근데 지금 금리 급등기가 벌어지면서 전세 선호 현상이 없어진 거예요. 전세 대출이자가 더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동안에 다 전세 계약을 했던 사람들이 네. 월세로 이제 가게 되니까 수요가 분산이 됐죠. 그쵸. 그래서 전세 수요가 지금 갑자기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사람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은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보통 이제 내년쯤이면 어느 정도 멈춘다. 그쵸. 정점을 내년에 찍을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도 금리 인상기에 이제 뭐 상황에 맞춰서 월세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월세가 올라가고 금리 인상이 멈추면 뭐가 되냐면 다시 전세 선호 현상이 생겨요. 임차인들한테. 그러면 이제 전세가도 이미 낮아졌고 그쵸. 그러면 이제 전세 선호 현상이 생기면 다시 이제 전세가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버티고 조금 지나면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이제 금리 급등과 이제 임대3법 어떤 요 시장 상황 때문에 좀 과대한 낙폭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요 시간이 좀 지나고 금리의 상승이 멈춘다면 적어도 뭐 한 18년, 19년 전세가 근처로 서서히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 집값이 사실 지금 급락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하락세가. 만약에 내년에 21년 고점 대비 뭐 50% 혹은 뭐 60% 이게 매매가가 정말 폭락을 한 상태에서 이런 전세 가격이
19년 수준으로 이렇게 서서히 회복하는 시기가 된다면 그 부분이 전제가 좀 잘못됐어요. 그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회복이 네. 지금 바로 되는 걸로 전제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바로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떨어진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회복이 바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럼 전세가도 회복이 뭐 몇 년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죠, 당연히 시장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등락이 막 이렇게 네. 되는 경우는 없어요. 서서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전세도 만기가 되려면 또 2년이 지나야 그렇죠. 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지금 질문에 전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네.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전세가 올라오면 네. 이제 상승 전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 분들 네. 중에서는 네네. 전세가율이 이렇게 매매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세가율이 붙어버리면 네. 또 이제 이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전세가율이 붙지 않았어요. 네. 지금 전세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세가 지금 만기가 작년 이제 9월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2년이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세가 하락장의 분위기가 당장에 끝날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상승 정말 매매가도 폭락하고 전세가도 뭐 어떤 금리의 변화가 있어서 조금씩 상승이 한 건 한 건 나오더라도 네. 그게 정말 이 전세가가 정말 붙었다. 네. 우리가 투자 심리나 무주택 실소유자분들도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내 집 마련이 낫겠다고 가려면 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배째 네. 이렇게 하면은 마음 약한 임차인 일부는 그냥 옛날 가격에 임대차 가격 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거래가가 갑자기 팍 뛰어서 올라오는 실거래가도 하나둘씩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시장을 반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네. 그다음에 역전세 이자를 받는다거나 네. 이렇게 되면 전세가 낮추고 이제 이자 특이학습 이자 월 해서 이제 채무 관계에 따른 차용증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게 되니까. 그럼 이 최고점의 전세 거래가 한두 건씩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존 그렇죠. 가격으로 네네. 그게 시장에 내가 그 가격으로 전세를 맞추려고 하면 택도 없는 가격이니까 그렇죠. 인정되지 않는 일부 사례일 뿐이다. 그런 거는 지금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고 지금 예상해보면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따른 기인한 이런 거래, 특별한 거래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은 최근에 정부에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같은 정부 주도의 어떤 공공분양 사업을 뭐 서울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에서도 이제 좀 원희룡 장관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네. 분양가가 많이 저렴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를 분양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받아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잘 결정을 할 부분이 뭐냐면 시세 차익의 목적이 정확히 있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 거주가 목적이 정확히 있는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나는 실거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거주 겸 투자. 근데 이제 시세 차익이 없으면 거주도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주는 내가 사야만 거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천세로 살아도 임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덤 개념인 거예요. 거주는. 그래서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사서 거주도 해결하고 이게 이제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공공 분양의 특징이 시세 차익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지 않게 구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쉐어하는 방식. 네, 뭐 한 70% 정도. 쉐어하는 방식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70%만 해도 어디냐.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이라든지 그럼 나중에 거래될 때도 사실 이 가격이 분양가만 싸서 예를 들어서 옆 동네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 얘가 5억이고 얘가 10억이에요. 그러면 비슷한 아파트인데 싸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건물 가격만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가격을 감안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 폭도 얘네들이 올라가는 폭보다 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네. 이제 시세 차익이 다른 아파트보다는 나중에 들어갈 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제 나는 거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럼 뭐 사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죠. 조건이 괜찮으니까. 그럼 저렴하게 사는 만큼 향후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적게 되는 그렇죠. 명확히 인정을 네, 해야 된다.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거를 나중에 가서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70%나 떼가니까 네. 내가 이거밖에 못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 국가가 정해놨는데 네. 그렇게 들어가 놓고 나중에 안 오르는 거를 막 정부한테 막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또 정부가 들어주면 이제 이거는 무너지는 겁니다. 정부는 이런 거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요구를 불합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정해놓은 틀의 기준을 지키면서 가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적당하게 적응을 해서 네.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넣으셨던 분들이 네. 굉장히 요즘 고민에 많이 빠지시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예. 예전에 넣을 때는 이거라도 어디냐라는 생각으로 넣었는데 네. 아니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나 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이분들이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네. 저는 항상 대답은 네. 기준을 정확히 가져라.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냐, 거주의 목적이 있냐. 네. 시세 차익의 목적이 있으면 별로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위험할 가능성도 많다. 위험하다는 건 어떤 의미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사전 청약을 했던 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분양가가 주변보다 쌀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전 청약을 넣었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세 차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이게 둔촌조금과 비슷한.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주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그러면 얘는 분양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 분양가에 받으면 이제 얘가 더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그럼 있죠.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럼 내가 청약을 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받았는데 네. 그냥 서울이나 경기도 주변에 있는 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는 3기 신도시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영상들을 몇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 너무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상한제로 하니까 이 가격은 뭐 충분히 이 거품을 뺀 가격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인 거예요. 그때는 아파트 가격이 다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던 때였으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충분히 싼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점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는 하락장으로 접어들면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이 돼요. 그렇죠. 작년에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네. 막 5억 로또, 10억 로또 받았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불과 1년 만에 그거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리면 네. 뭐 어떻게 보면 더 하락이 이루어지면 비싸게 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3기 신도시를 청약을 내가 넣지 않는다고 했을 때 네. 그렇다고 그냥 뭐 손을 놓고 있으면 네.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소장님께서 그럼 만약에 내가 거주 말고 약간 시세 차익도 욕심이 있어서 본 청약을 안 넣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거를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당연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부동산의 공부 방법을 지금까지는 입지 위주의 공부였는데 입지 위주의 공부는 이런 하락장 상승장을 해결해주는 대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공부를 할 때는 가장
먼저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게 사이클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상승장, 하락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그거를 해놓고 있으면은 이제 내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상승하겠구나 확신이 들면 그때 과감하게 들어가서 거주와 시세 차익을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전략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항상 지금처럼 계속 반복하게 돼요. 우리 여기가 입지가 좋네 어쩌네 막 입지 분석을 해가지고 사전 청약 넣었는데 지금 봤더니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났더니 내게 이게 싼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비싼 느낌이 돼.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버린 거잖아요. 그쵸. 입지는 변하지 않았는데 주변 상황이 변함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분석할 때는 싼 가격이었는데 그때는 좋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몰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전 본청약을 넣지 않고 좀 기다려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가 좀 저점 근처일지 또 소장님께서 쓰신 어떤 책이나 강연 같은 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게 뭐냐면 하락장으로 가잖아요. 하락장으로 가면 이제 할 게 없어져요. 그렇죠. 뭐 또 할 게 없어지니까 손을 놔버리고 관심을 사게 관심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관심을 끊는 사람이 공부할 일이 없잖아요.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권이 됐을 때 그 사람은 뭘 하냐? 분위기에 휩쓸려 있어요. 사면 안 돼 지금. 올라갈 타이밍인데 많은 사람들은 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네. 이 가격은 더 떨어지겠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더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올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라서 사려고 보면 내가 저 가격을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찍고 지금 6억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5억 대 사려고 했는데 안 샀거든. 그렇죠. 지금 6억에 사는 건 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깝고 이게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1억이나 올랐어. 이제 떨어질 거야.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또 기회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반등,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기술적으로 잠시 올랐던. 그럼 그런 경험이 만약에 그 하락의 이제 끝에 한 1, 2년 전에 이게 있었다면 몇 년 전에도 잠깐 한 1억 올랐었어. 다시 떨어졌잖아. 그게 또 오판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그럼 어떻게 보면 2008년에서 한 13년 사이에 2009년, 10년에 잠깐 또 올랐다가 그렇죠. 12년에도 사실 그때 폭락할 때 이거 더 떨어진다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 막 할인 분양하던 시기에. 그래 맞아요. 그러면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올라간 게 이거는 그냥 잠깐 반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올랐으니까 이제 반드시 떨어질 거야. 니네 지금 사봐. 이제 니네 죽는 거야. 니네 그거 안 겪어봤지. 이렇게 이제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소장님 제가 죄송한데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내가 부동산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한다거나 그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3기 신도시 혹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좀 할인 분양을 한다거나 좀 저렴하게 나오는 집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청약을 넣는 게 괜찮을까요? 할인 분양을 일단 하지 않습니다. 내년 정도 돼도요? 내후년 정도 돼도요? 그러니까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너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급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될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제가 역지사지의 느낌으로 분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건설사 입장도 돼봐야죠. 건설사 입장에서 지금 분양가를 책정하고 이렇게 팔았던 거는 하락장도 유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뭐냐면 건설사는 무조건 청약에서 완판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싸게 팔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 청약에서 일정 비율 반절 정도 팔리고 미분양이 난 다음에 이게 짓는 기간 동안에 서서히 팔려서 지을 때 다 팔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분양이 났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건 하락장이네 이렇게 바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상하던 결과야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다 지어질 때까지만 뭐 팔리면 팔면 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마케팅, 네가 못 파는 거는 마케팅을 잘못해서야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도 대행사 회사에 있었지만 네. 가면은 우리는 좀 안 팔리잖아요. 그럼 할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돌아오는 말은 뭐냐면 네가 못 하는 거지. 그럼 그만둬. 네. 시행사를 이렇게 건설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팔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가격에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안 팔리느냐? 좀 팔려요. 별의별 이 호재가 다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든 팝니다. 팔아서 조금이라도 팔아요. 그럼 거봐 팔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 분양을 바로 하지 않아요. 할인 분양을 하는 거는 건설사가 부인하다 포기 단계, 건설사도 포기 단계에 들어가야 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입주 때까지도 안 팔리고 입주 미분양이 나야 돼요. 그렇죠. 중공업 미분양이 나야 그때서야. 그리고 중공업 미분양이 나도 못 팔아요. 할인 못 합니다. 못 하는 이유가 원분양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이게 막 띠두르고 막. 원분양자들이 자기는 원분양가에 받았는데 할인하면 미쳤냐 니네들 지금. 나만 비싸게 주고 산 거냐? 지금 니네가 사기친 거 아니냐? 나도 꺾어주든가. 그래서 이제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해보면 미분양, 미계약, 미분양 분위기는 안 좋아질 수 있어도 결국에는 이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건 사실 할인 분양이잖아요. 네. 그게 나오려면 적어도 준공이 되고 준공은 미분양이 나와야 되니까 3년, 길게는 4년은 이제 또 지어져서 4년도 넘어가죠. 5년, 6년은 돼야 그렇죠. 정말 그러니까 끝물일 때. 바닥권에서 할인 분양이 나와요. 그러면은 청약을 그럼 정말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번에 넣거나 아니면 정말 공부하면서 오래 기다릴 시간이 충분히 있네요. 네. 너무 그게 급하게 가질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보면은 제가 사람들을 보잖아요. 상승장의 잔재 남아 있어요. 이게 가슴 속에 상승장의 느낌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굉장히 조급해요.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변할 것 같은. 굉장히 조급해요. 그래서 뭐가 막 이 정도 되면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가끔씩 나오는 그 거래.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하죠. 알겠습니다. 그 강남 입성을 노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하락장에 그 강남 지역도 할인 분양이 나올 거예요. 강남 3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진미크 같은 거, 그리고 또 저기 반포 쪽에 있는 뭐 그런 것들에서도 나올 수도 있죠. 미분양이 만약에 처음 분양할 때 미분양 비율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진짜 팔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왔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비싸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분양가가 비싸다라고 여기면 이제 문제는 주변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할인 분양을 안 하고 그럼 얘는 더 비싼 가격이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럼 미분양 난 걸 사람들이 안 사겠죠. 안 사면, 그러니까 입주 미분양이 나면 거의 할인 분양 코스예요. 그러니까 입주 미분양으로 가느냐 여부의 핵심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분양가예요. 그래서 주변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분양가가 최고점에 이른 분양가가 나오면, 그런 것들은 할인 분양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 강남 3구도 할인 분양이 가능하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세가율이 이제 붙는다고 했을 때요. 강남도 한 70%까지도 붙더라고요. 70% 넘게 붙은 적도 있습니다. 그 잠실은 보니까 79%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까지도 붙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당연히 붙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필연인 거예요. 필연인 게 하락하면 매수자들이 아예 안 산다니까요. 강남도. 강남도 안 삽니다. 안 사요. 질문을 했을 때 하락장에서도 반등이 가끔씩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반등이랑 진짜 이 상승으로 가는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그게 가장 큰 게 바로 정부예요. 정부가 상승으로 가는 거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규제로 다시 묶어버릴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매수 심리의 저변 확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전체적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의욕,
적극성이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상승하게 되면 이제 상승장으로 점점 수요자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호가가 올라가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자들이 지금 하락하는 과정이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장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호가 갭이 또 벌어지거든요. 호가 갭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매수자들이 그 이상으로 쫓아가기가 또 어렵게 돼요. 그럼 단절이 생기면 그럼 또 이제 그게 바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반드시 규제를 또 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매수자가 저변에 깔려 있는 심리 상태가 지금은 이제 하락장으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인정하는 쪽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호가 갭이 조금씩 벌어졌을 때 쫓아 올라가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자들이 조절을 잘하면 계속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셋이 있는데 만약에 셋이 있는데 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0억에 팔고 12억에 팔고 12억에 팔면 반드시 12억까지 올라갑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지. 근데 10억에 판 사람은 내가 거기에 왜 10억에 팔아야 돼? 나도 12억에 팔고 그렇죠. 싶죠. 12억에 팔고 싶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다 안 올라도 그게 나은 거지. 내가 10억에 팔아서 남이 10억에 파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이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을 매도자들이 절대 안 만들어줘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분위기가 되면 나도 내가 왜 이 가격에 팔아? 12억, 13억에 팔아야지. 그러면 상승장에서는 쫓아왔던 매수자들이 이제 반등에서는 쫓아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멈추고 어느 순간에서 멈추고 되면은 다시 분위기가 쑥 가라앉으면서 그러니까 반등으로 끝이는 이유가 항상 매수 심리가 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도 항상 반등하다가 가라앉는 이유가 매수 심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일부만 살아나는 거죠. 주식도 보면은 대세 상승장 오기 전에 막 10년 동안 2천에서 막 3천 왔다 갔다 박스권 가다가 이게 확 붙어야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항상 응축이 되어 있어야 대세 상승이 되지. 그냥 일반적인 상승이 나타나서는 절대 그게 상승으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의 저자이신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